연세 드신 노인이 매일 큰 돈을 쓰고 있어요. 범죄에 연루된 걸로 의심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 30년째 뿌리내린 횟집 사장. 김태원의 신고로 시작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수상했다. 구멍난 운동화에 낡은 점퍼를 걸친 75세 할머니가 매일 오후 2시 정각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나타나 광어회 20kg를 현금으로 구매했다. 하루 150만 원, 한 달이면 무려 4,500만 원. 불과 3개월 전까지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던 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이 엄청난 돈을 어디서 구한 걸까? 더욱 섬뜩한 건 할머니가 건네는 지폐들이 은행에서 막 찾아온 듯 빳빳한 새 돈뿐이었다는 점이다. 시장 상인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정육점에서 하루 80만 원, 반찬 가게에서 50만 원, 과일 가게에서 30만 원. 총액을 계산하니 하루 무려 310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다. 횟집 사장이 할머니를 미행한 끝에 발견한 것은 판잣집 마당에 놓인 2대의 업소용 냉장고였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어제 산 수백만 원 어치의 음식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할머니의 이불 통해 드러난 진실 앞에서 모든 이들은 오열하기 시작했는데 진실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세요. 그럼 사건의 발단이 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상한 할머니의 등장.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대청수산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30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횟집 사장 태원은 습관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멈칫했어요. 문턱을 넘어선 건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골짜기처럼 패어 있었죠. 낡아 빠진 검은색 점퍼에는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고 발끝이 뚫린 운동화에서는 양말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태원의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동으로 튀어나왔을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말이 목에 걸렸어요. 자갈치 시장 주변에는 주로 관광객이나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차림의 어르신은 보통 시장 구경만 하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태원이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수조를 둘러보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 큰 수조를 가리켰어요. 저기 광어 있나요?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태원은 내심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 한 접시 정도 드실 모양이구나 싶었죠. 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놈들이에요. 얼마나 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낡은 갈색 봉투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어요. 20kg 주세요. 순간 태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네, 20kg이요? 네, 20kg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원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광어 1kg에 6만 원, 20kg이면 120만 원. 대가족 잔치나 회사 회식이 아닌 이상 개인이 20kg을 주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차림의 할머니가 말이죠. 할머니, 20kg이면 어른 수십 명은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신가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태원의 눈이 한 번 더 커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새 돈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처럼 뻣뻣한 지폐들이었죠. 20kg 맞습니다. 여기 돈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원권이 24장, 정확히 120만원이었어요. 태원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할머니와 돈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커져갔어요.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가 120만 원어치 광어회를 산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많은 양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집에서 쓸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가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고 마치 동네 마트에서 두부 한 모를 사듯 당연한 일처럼 보였어요. 태원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30년 장사 경험으로 봤을 때 손님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건 굳이 캐묻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kg이면 양이 많아서 포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할머니는 가게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태원은 직원들을 불러 광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칼질을 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의자에 앉은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면을 응시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사물처럼 정지해 있었죠. 태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치매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꼬리를 물었어요. 30분이 지나고 드디어 포장이 끝났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4개에 나눠 담은 광어회는 상당한 무게였어요. 태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밖에 리어카 있어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태원과 직원들이 함께 나가봤더니 가게 앞에는 녹슨 리어카가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손잡이는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놨고 바퀴 하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폐지 줍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리어카였습니다. 태원이 스티로폼 박스를 리어카에 실어주는 동안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내일도 20kg을요? 태원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네, 매일 올 테니 잘 부탁해요.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굽히며 무거운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어요.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멀어져가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이상했습니다. 태원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가게로 돌아왔어요. 젊은 아르바이트생 민준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대체 뭐 하는 분이에요? 120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내시네요. 태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르겠어.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야. 설마 불법적인 일은 아니겠죠? 요즘 돈 세탁이니 뭐니 하는 것도 많잖아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원은 집에 돌아와서도 할머니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내도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구멍난 신발에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120만 원어치 회를 샀다고? 그것도 현금으로? 그것도 새 돈으로 말이야? 응.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처럼 빳빳한 5만 원권이었어. 이상하네.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닐까? 할머니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아내의 말에 태원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할머니가 정말로 또 온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태원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무표정한 얼굴과 떨리는 손, 그리고 빳빳한 새 돈뭉치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태원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정말로 올지 궁금했던 거죠.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태원의 시선은 자꾸만 시계로 향했습니다. 민준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계속 가게 밖을 내다봤어요. 정확히 오후 2시,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오늘도 같은 낡은 점퍼를 입고 같은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태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온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태원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어요. 오늘도 광어 20kg 주세요. 그리고 매운탕 거리도 좀 추가해 주세요. 할머니가 또다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빳빳한 새 돈이었어요. 5만 원권 30장, 150만 원이었습니다. 태원은 돈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이 많은 회를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큰 식당이라도 하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필요한 곳이 있어서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태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회를 포장하는 동안 태원은 계속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제처럼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부처럼 가만히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30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어요. 셋째 날도 어김없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 정각, 1분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태원은 이제 할머니가 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광어 20kg이랑 매운탕 거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태원이 대답하며 일을 시작하려는데 민준이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오늘도 리어카 끌고 오셨어요. 아까 제가 밖에 나가봤는데 리어카에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2개나 실려 있더라고요. 태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있다는 건 다른 곳에서도 뭔가를 사왔다는 뜻이었죠. 태원은 슬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리어카에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 2개가 보였어요. 박스에는 박신의 정육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정각에 나타나서 같은 양을 주문하고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리어카에 싣고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닷새 동안 할머니가 쓴 돈만 750만 원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태원은 이런 날씨에는 할머니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가 되자 빗물에 흠뻑 젖은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들어왔어요. 우산도 없이 맨몸으로 비를 맞으며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이런 날씨에 우산도 없이. 태원이 놀라서 수건을 가져다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수건을 받아들고는
얼굴만 대충 닦았어요. 괜찮아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문했습니다. 태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할머니, 감기 걸리시겠어요. 옷이라도 좀 말리고 가세요. 아니에요. 빨리 가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평소의 무덤덤한 말투와는 조금 달랐어요. 태원은 회를 포장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따라 자꾸 시계를 봤어요. 마치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조바심 내는 사람처럼 말이죠. 일주일째 되는 날 태원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떠난 후에 살짝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도대체 그 많은 회와 고기를 어디에 쓰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할머니 가시면 내가 가게 좀 봐줄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후 2시 할머니가 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도 평소보다 더 많이 떨렸어요. 포장을 마치고 할머니가 떠나자 태원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걸음은 느렸고 태원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시장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리어카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원은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뒤를 살피더니 다시 리어카를 끌고 갔어요. 태원은 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또다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렇게 경계하는 거지?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태원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복잡한 골목길을 돌고 돌아 발동네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리어카가 무거운지 오르막길에서는 더욱 힘겹게 끌었습니다. 태원은 숨을 헐떡이며 따라 올라갔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어느 낡은 판잣집 앞에 멈췄습니다.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허름한 곳이었어요. 함석 지붕은 녹이 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나무 벽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당에 커다란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놓여 있었어요.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 것처럼 보이는 스테인리스 냉장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씩 내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태원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고 지켜봤어요. 그 큰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산 스티로폼 박스들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어요. 태원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다고. 어제 산 것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매일 300만 원어치를 사서 그날 다 없어진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양을 먹는다는 걸까요? 게다가 저런 허름한 집에 사는 할머니가 어떻게 업소용 냉장고를 2대나 갖고 있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그 비싼 냉장고를 단지 하루치 음식을 보관하는 데만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태원은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를 정리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원은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태원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혹시 불법 유통업자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건가?
태원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를 누군가와 상의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가게로 돌아온 태원은 민준에게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요? 그 작은 집에? 민준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것도 새 것 같았어. 집은 무너질 것 같은데 냉장고만 번쩍번쩍해. 사장님, 이거 정말 수상한데요? 혹시 회박스에 뭔가를 숨겨서 불법 유통하는 건 아닐까요? 설마 그렇겠어? 태원은 부정했지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새 돈만 사용하는 것, 매일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것, 뒤를 경계하는 것, 그리고 집에 쌓아둔 엄청난 양의 음식,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내일 박신혜 정육점 사장님한테 가봐야겠어. 거기서도 매일 사간다고 했잖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태원은 일찍 박신혜 정육점을 찾아갔습니다. 정육점 사장 병국은 태원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태원이 형? 혹시 그 할머니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나도 요즘 그 할머니 때문에 잠이 안 와. 매일 한우 10kg씩 사가는데 80만 원을 현금으로 내. 태원과 병국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내가 할머니 집까지 따라가 봤어. 진짜? 어디 사셔? 달동네 판잣집인데 거기 마당에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어. 거기다 음식을 다 넣더라고. 병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판잣집에 업소용 냉장고라고? 그거 한 대에 500만 원은 넘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도대체 그 할머니 정체가 뭘까? 두 사람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병국이 말했어요. 형, 우리 다른 가게들도 확인해보자. 시장에 그 할머니 아는 사람이 더 있을지도 몰라. 그날 오후 태원과 병국은 시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가게에서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김 씨의 반찬 가게에서는 매일 반찬을 50만 원어치씩 사갔고, 이 씨의 과일 가게에서는 과일을 30만 원어치씩 샀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총 얼마를 쓰는 거야? 태원이 계산해보니 하루에 거의 31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면 거의 억 단위의 돈이었어요. 상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전후로 나타나고 항상 새 돈으로 계산하고 많은 양을 주문한다고요. 그 할머니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폐지 주우시던 분이에요.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폐지요? 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리어카 끌고 다니시면서 폐지 주우셨어요. 기초생활 수급자셨다고 들었어요. 태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벌기 힘들었던 할머니가 어떻게 갑자기 하루에 그 10배가 넘는 돈을 쓸 수 있게 된 걸까요? 저녁 무렵 시장 통장님의 사무실에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태원, 병국, 김씨 아주머니, 이씨 아저씨까지 모두 6명이었어요. 통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모두 합쳐서 하루에 310만 원 이상을 쓴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매일이요. 태원이 대답했습니다. 20날이면 6,200만 원이 넘네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통장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그 할머니 집까지 가봤습니다. 판잣집인데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었어요. 그런데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비었다고요? 그럼 어제 산 것들은요? 다 없어졌습니다. 매일 수백만 원어치를 사는데 다음 날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누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요? 이씨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노인을 앞세워서 돈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김 씨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할머니가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치매가 있으신 건 아니고요? 병국이 물었습니다. 치매는 아닌 것 같아요. 돈 계산도 정확하게 하시고 대화도 또렷하시거든요. 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장님이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떨까요? 경찰이요? 네. 만약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방치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태원은 망설였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모든 정황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제가 내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상하면 그때 신고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할머니가 또 나타났습니다. 열흘째였어요. 오늘은 유난히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태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약했습니다. 돈을 세는 손도 심하게 떨렸어요. 태원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요? 회를 포장하는 동안 태원은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가 할머니를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사람은 없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태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 같은 게 어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매일 이렇게 많은 돈을 쓰시면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말을 자르며 일어섰습니다. 포장이 끝난 회를 받아들고는 서둘러 가게를 나갔어요. 태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날 저녁 태원은 자갈치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순경이 맞아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하려고요. 연세 드신 노인이 매일 큰 돈을 쓰고 있어요. 범죄에 연루된 걸로 의심됩니다. 태원은 지난 열흘간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 새 돈으로만 계산하는 것, 하루에 300만 원 이상을 쓰는 것, 판잣집에 어울리지 않는 업소용 냉장고, 그리고 매일 사라지는 수백만 원어치의 음식까지요. 순경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확실히 수상한 점이 많네요. 할머니 인적사항을 아십니까? 이름은 모르고요. 발동네 쪽에 사시는 것만 알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할머니가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원은 파출소를 나오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태원은 가게 앞에 서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곧 할머니가 올 시간이었어요. 파출소의 준호순경도 이미 가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어김없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더 느렸고 리어카를 끄는 손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가 휘청거렸어요. 할머니. 태원이 황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가까스로 말했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태원은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바로 그때 준호 순경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자갈치 파출소 소속 박준호 순경입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을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몸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일단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오늘 것만 사면 돼요. 할머니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태원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눕히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요. 오늘 것을 사야 해요. 4시까지 가져다 줘야 한다고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지금은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태원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 돼요. 약속했어요. 매일 가져다 준다고 약속했다고요. 구급차가 출발했고 태원과 준호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국도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어요. 셋은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여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태원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폐암 말기 소견이 보입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앓고 계셨던 것 같은데 치료를 전혀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폐암 말기요? 병국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제대로 식사도 안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링거를 마치고 있는데 의식이 돌아오면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호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시간 후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태원, 병국, 준호는 병실로 들어가 할머니 곁에 섰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지금 몇 시예요? 할머니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5시라고요?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안 돼. 4시까지 가져다 줘야 하는데. 약속했는데. 오늘은 못 지켰네. 할머니가 이불을 움켜쥐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원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제 아들 민수는 28살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혼자 민수를 키웠어요. 남편은 민수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태원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마치고 20살부터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엄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요.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민수가 처음으로 정식 직장에 취직했어요. 작은 건설 회사였지만
민수는 정말 기뻐했죠.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그날 저녁에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퇴근하면 광어회 사갈게요. 엄마 회 좋아하시잖아요. 첫 월급으로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태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니다. 그냥 집에 와라. 엄마는 괜찮다. 돈 아껴서 내가 쓰라고. 하지만 민수는 꼭 사간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날 저녁 7시였어요. 민수가 횟집에서 광어회를 사서 집으로 오고 있었대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어요. 아, 병국이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민수가 아직 의식이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회 사왔어요. 먹고 싶었는데. 그러고는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태원도, 병국도, 준호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구급차에 실릴 때까지 민수가 손에 횟집 봉투를 끝까지 쥐고 있었대요. 놓지 않으려고. 첫 월급으로 산 거라고. 엄마 드려야 한다고. 할머니가 가슴을 쳤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민수가 꿈에 나타나요. 엄마, 저도 회 먹고 싶었어요. 엄마랑 같이 먹고 싶었어요. 준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 저는 무작정 복권을 샀어요. 민수 생년월일 숫자들을 넣어서 번호를 찍었죠.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당첨됐어요. 50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정작 그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게 무슨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지. 태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폐암이 너무 나빠져서 길어야 1년이라고. 말기래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민수 곁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수가 그렇게나 먹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 먹고 간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베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요? 태원이 물었습니다. 네. 시내 노숙자, 보호소랑 독거노인들한테 매일 보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병국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럼 그 업소용 냉장고도요? 보호소에서 설치해 준 거예요. 매일 오후 4시에 와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4시까지는 꼭 준비해 놔야 하는데. 할머니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은 약속을 못 지켰네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원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범죄자로 의심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천사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그럼 매일 300만 원이 넘는 음식을 전부 기부하신 거예요? 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민수가 못 먹은 광어회, 민수가 좋아했던 한우, 민수가 먹고 싶어 했던 과일들, 전부 다요. 할머니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보호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해요. 25살, 28살. 민수랑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민수가 대신 먹는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태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국도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보호소 사람들이 회를 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독거노인 어르신들도 그런 귀한 음식은 평생 몇 번 드셔보지 못하셨을 거고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민수가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잘했어.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요. 준호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할 만했죠. 제가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가 이 일 마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민수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고 가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1년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6개월만 더 있으면 돼요. 6개월이면 50억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민수한테 말하고 싶어요. 민수야, 엄마가 내 뜻대로 했어. 내가 먹고 싶어 했던 것들 똑같이 못 먹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먹여주고 왔어.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태원도, 병국도, 준호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공사장에서 땀 흘려번 첫 월급으로 산 광어회. 그 회를 들고 오다 세상을 떠난 아들. 그리고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모두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병실을 나온 태원과 병국,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했네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지금이라도 뭔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병국이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태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보호소에 연락해서 오늘 음식은 제가 대신 준비하겠습니다. 태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정육점에서 고기 준비할게요. 병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원은 최고급 광어를 골라 정성스럽게 손질했어요. 병국은 가장 좋은 한우를 포장했습니다. 오후 3시 반 두 사람은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발동네 언덕을 올라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이 길을 리어카를 끌고 올라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판잣집 마당에는 정말로 업소용 냉장고 2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원과 병국이 스티로폼 박스를 냉장고에 넣고 있을 때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 노숙자 보호소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안 계시네요. 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저희가 대신 준비했어요. 태원이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폐암 말기시래요. 병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랬군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보호소 사람들이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요. 회라는 걸 처음 먹어본 친구들도 많거든요. 김 소장이 스티로폼 박스들을 차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보호소에 오셨을 때가 기억나요. 돌아가신 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음식들을 받아줄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들이 못 먹은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라도 먹게 하고 싶다고요. 태원은 가슴이 또 뭉클해졌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매일 이렇게 많은 양을 무료로 주신다는 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한 푼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저 맛있게 먹어달라고만 하셨죠. 김 소장이 차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호소 사람들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차가 떠나고 태원과 병국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판잣집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형, 우리 시장 상인들한테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병국이 말했습니다. 그래, 모두가 알아야 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그날 저녁 자갈치 시장의 작은 회의실에는 상인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통장님을 비롯해 김씨 아주머니, 이씨 아저씨, 그리고 평소 할머니를 알고 지내던 상인들이 모두 모였어요. 태원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을 사가셨구나. 이씨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통장님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제안이 있는데요. 민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돕는다면. 맞아요. 김씨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할머니를 오해한 것도 미안한데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죠. 저도 반찬 조금씩 보태겠어요. 나도 찬성이야. 이씨 아저씨도 동의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는 거야. 강요는 없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원이 가게 문을 열자 이미 병국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나도 정육점에서 고기 일부를 원가로 드리기로 했어. 정말? 응. 나도 이걸로 먹고 사는데 무료로 드리기는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우려고. 태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할머니가 가져가시는 횟값은 원가만 받는 걸로. 사흘 후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태원과 병국이 병원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태원이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셋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어요. 오후 2시가 되기 전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환영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싱싱한 걸로 준비했어요. 이게 무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다 들었어요. 아드님 이야기도 할머니가 하시는 일도요. 태원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지만 태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시장은 변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상인들이 조금씩 준비한 음식들이 할머니의 리어카에 실렸어요. 누군가는 김치를, 누군가는 과일을, 누군가는 떡을 보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린 거예요.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성금을 내놓았고 어떤 이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민주는 젊은 친구들을 모아 매일 오후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준과 동네 청년 3명이 리어카 뒤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희망 노숙자 보호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 소장이 직접 시장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보호소 사람들이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소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요. 어제는 28살 친구가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민수가 그 말을 한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장에는 민수의 나눔 냉장고라는 이름의 공용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만든 거였어요. 누구나 음식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였습니다. 개막식 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태원은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민수가 못다 이룬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요. 형, 오늘 할머니 표정 봤어?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 병국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러게, 처음으로 웃으시는 걸 봤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시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민수가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방금 시청에서 연락 왔는데요. 할머니께 표창장을 수여하고 싶대요. 정말? 네.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가 방송에도 나간대요. 전국적으로요. 태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며칠 후 방송국 촬영팀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가 공사장에서 번 첫 월급으로 사온 광어회를 못 먹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 회를 사요. 민수가 못 먹은 걸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성금과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 덕분에 효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고, 어떤 이는 자신도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태원은 할머니가 점점 수척해지는 걸 눈치챘습니다. 매일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내리는 일은 아픈 몸에 무리였어요. 기침도 잦아졌고 숨도 자주 가빠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대신 배달해 드릴게요. 태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해야 해요. 민수한테 약속했거든요. 엄마가 직접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태원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대신 민준과 청년들이 매일 함께 리어카를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할머니도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무표정한 얼굴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낯선 중년 여성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저 정순이 할머니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여성은 갑자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보호소에서 밥 먹는 김영숙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자살하고 저도 따라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호소에서 먹은 할머니가 주신 광어회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두고 내가 왜 죽나 생각했죠. 그게 제 인생에서 먹어본 최고의 밥이었어요. 여성은 봉투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제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많지 않지만 이것도 보호소에 기부해 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살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는 봉투를 받으며 여성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지켜보던 태원과 상인들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소에서 할머니의 음식을 먹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이는 취업에 성공했고 어떤 이는 가족과 화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머니에게 감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날로 나빠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걸음조차 제대로 걷기 힘들어했어요. 기침은 더 심해졌고 가끔 피가 섞여 나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쉬셔야 해요.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태원이 간곡하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직 다 못 썼어요. 6개월, 아니 5개월만 더 있으면 돼요. 그때까지는 버텨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넉 달째 되는 어느 날 시청에서 표창식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새 옷을 입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선물한 단정한 한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복 속 할머니의 몸은 너무나 말라 있었어요. 무대에 오른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했을 뿐이에요. 우리 민수가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아서요. 객석에 앉은 상인들은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태원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 수상하고 의심스러웠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모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가게에 오지 않았어요. 오후 2시가 넘어도 2시 10분이 넘어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원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준아, 나 할머니 집에 가봐야겠어. 가게 좀 부탁해. 태원은 급히 발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병국도 소식을 듣고 함께 뛰어왔어요. 언덕을 헐떡이며 올라가는 동안 태원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판잣집 문은 닫혀 있었어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태원이에요.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병국이 문을 밀어보니 잠겨 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 할머니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고 약했어요. 할머니. 태원이 다가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태원 씨, 미안해요.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에요. 오늘 것만 부탁해요. 제가 못 가니까 대신 배달해 주세요. 4시까지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병국이 서랍을 열자 빳빳한 지폐 뭉치가 나왔어요. 오늘 것 사는데 쓰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알아요.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해요. 마지막 날까지 민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야 해요. 할머니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전해드릴게요.
태원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국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날 태원과 병국 그리고 시장 상인들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싱싱한 광어, 가장 좋은 한우, 가장 신선한 채소들 모두가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 오후 3시 50분 희망보호소의 김 소장이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냉장고 앞에는 태원과 상인들이 서 있었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안 계시네요? 김 소장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세요. 저희가 대신 준비했습니다. 태원이 대답했습니다. 김 소장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어요.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이 음식들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자기 아들처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소장이 스티로폼 박스들을 차에 싣기 시작했어요. 저희 보호소 사람들이 할머니 병문안을 가고 싶다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틀 후 할머니는 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야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대신 태원과 병국, 시장 상인들이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희망보호소 사람들이 단체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각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쓴 편지를, 누군가는 손수 만든 꽃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우리가 왔어요. 김 소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보호소 사람들을 보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보호소 사람들이 한 명씩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할머니가 주신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할머니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그토록 나누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민수가 못다 이룬 그 꿈을 이 사람들이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내 뜻대로 했어. 내가 먹고 싶어 했던 것들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어. 엄마 잘했지? 보호소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태원 씨,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이제 곧 민수한테 갈 것 같아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민수 뜻을 이룰 수 있어서요. 할머니가 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민수 무덤 옆에 저를 묻어주세요. 그리고 민수한테 전해주세요. 엄마가 약속 지켰다고.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상주가 없어서 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지만 정성이 담긴 장례식이었어요. 빈소에는 끊임없이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보호소 사람들, 독거노인들, 방송을 보고 찾아온 시민들까지 모두가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태원은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대로 민수의 묘 옆에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났어요.
나란히 선 두 개의 묘비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원은 스티로폼 박스 하나와 소주 한 병을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광어회를 묘비 앞에 놓으며 조용히 소주를 따랐어요. 할머니, 저 왔습니다. 약속대로 민수님 옆에 모셨어요.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지키신 약속,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민수님도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할머니와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시장 상인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도와야죠. 병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각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호소에 음식을 기부하는 거예요. 김씨 아주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요. 통장님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자갈치 시장의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태원은 처음으로 희망보호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광어회가 들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 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일을 저희가 이어가려고요.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식당에는 약 5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도 사연도 제각각이었어요.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김 소장이 소개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오신 태원 씨입니다. 정순이 할머니를 기억하시죠? 할머니의 뜻을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도와주실 거래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원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회를 나눠주는 동안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저 실례지만 할머니 아들분이랑 같은 나이예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오셨을 때 저를 보시더니 우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돌아가신 아들분이랑 나이가 같고 생김새도 비슷하다고요. 태원은 가만히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다시 일어났어요. 이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곧 자취방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라도 전해주세요. 제가 잘 살겠다고, 할머니 은혜 절대 안 잊겠다고요. 네, 꼭 전하겠습니다. 태원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이 청년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호소를 나오는 길에 태원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그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다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태원은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병국, 민준,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 왔어요. 태원이 묘비 앞에 광어회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됐어요. 매일 누군가 음식을 넣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요. 할머니께서 심으신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병국이 한우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소 사람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음식 드리고 있어요. 민준이 과일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대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억하고 배우게 될 거예요. 무덤 앞에는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풀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태원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할머니, 민수님, 거기서 행복하세요. 저희가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태원은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자연스럽게 시계를 봤어요. 이제 할머니는 오지 않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 앞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떤 이는 김치를 넣고, 어떤 이는 반찬을 넣고, 어떤 이는 과일을 넣었어요.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수의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정순이 할머니와 민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던 태원은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처음 가게에 들어왔던 할머니의 모습.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있었는지. 사장님, 오늘도 보호소에서 감사 문자 왔어요. 민준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여러분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태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씨앗이 되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란히 빛나는 2개의 별이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와 민수가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약속 지킬게요. 할머니와 민수님의 사랑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나눔 냉장고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처럼 할머니가 남긴 사랑도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나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도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쉼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위로와 공감의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니어 마인드였습니다.